네, 376페이지 15번부터 이번 시간에는 분계 연습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100만 원을 경기 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100만 원을 판매했죠. 예. 그러면 이건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분계는 차변은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되겠네요. 현금이 되고요. 100만 원. 대변은 상품권 선수금 100만 원 이렇게 보시는데 이 선수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고요. 대변에서는 선수금과 같으니까 부채입니다. 자,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면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대금을 미리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수금 하면은 계약금 성격의 것을 선수금으로 보기 때문에 상품권 판매하는 회사는 그냥 선수금 계정 말고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판매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 원룸 두 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한 보증금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액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약한 금액은 보증금 1억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숙사로 쓰려고 지금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증금은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그리고 이 임차 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 1억 원, 대변에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므로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1억 원.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이죠. 비유동 자산 증가. 보통예금은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감소. 이런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우리은행 당좌 거래를 개설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인데요. 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이건 좀 별도로 좀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분류는 비유동 자산인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 투자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유동 자산 감소가 됩니다.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게 좀 있죠.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다음에 18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조 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3천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이건 우리가 본문에서 좀 자세히 배웠었죠. 3천만 원. 대변의 정부 보조금, 이건 차감 계정이에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므로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회계 처리하죠. 약간 덥죠. 그래서 이 거래는 유동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유동자산의 감소가 되는 것이죠. 네. 차감 계정이니까 빼주는 역할, 보통예금의 차감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분계로 인해서 우리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바로 차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19번은 주식회사 하나기계로부터 자동 포장기를 구입하고 대금은 기수령한 정부보조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부보조금 3천하고 우리 돈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부가세까지 하면 5,500인가요? 우리 돈이 포함됐죠. 그래가지고 기계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차변에는 기계장치 5천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 50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5,500만 원이 계좌 이체되었다, 이 말이죠. 자, 이 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제 부가세 대급금 분계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이 포장기계 구입한 것은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 분계를 메인 매출 전표에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디로 가요? 일반 전표에 가서 이런 분계를 하죠. 차변에 정부 보조금 보통 예금에서 차감 계정으로 사용했던 거, 요거 3천만 원 이제 없애주고 대변에 대신에 정부 보조금을 또 하나 만들죠. 기계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일반 전표에다가 별도로 정부 보조금 대체 분계를 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에 기계장치 구입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보고 입력하면서 밑에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분계는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차변의 정부 보조금, 아까 그 18번에서 있었던 대변의 그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놨던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 그거는 없애주고 대신에 대변에다가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 그래서 기차라고 그냥 줄여서 표시한 거예요. 예,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다 이 말이죠. 네, 취득시 분계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3월 31일) 현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애수금을 상계 회계 처리하시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오. 근데 이제 조회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조회를 했더니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게 되면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는 안 돼 있죠. 매출세라고 되어 있고 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안 돼 있고 매입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복사해 가지고 우리 분계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정리 분계를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이제 부가세 예수금 46,900,000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정리하죠. 9,100,000 일반 전표에다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차액이잖아요. 그 차액은 납부할 세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죠. 빼면 얼마 나올까요? 야, 3,780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1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미납된 부가가치세 500만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24,000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네. 그래서 미지급세금 부채감소 차변이 되겠네요. 차변에 미지급세금 5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5,024,000 24,000원을 더 냈어요. 그거는 이것을 늦게 내가지고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는 미지급세금이 아니고 이것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래서 24,000원. 그러니까 가산세 부분은 시험에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요, 뭘로 처리하라라고 개정 과목 알려줄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가산세를 추가로 낼 때는 잡손실로 처리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개정 과목을 특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된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했습니다.
그중 토지 취득 관련 세액과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토지 매입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토지죠. 그러네요. 토지 가격 5천만 원에 취득세 230에 중개수수료 30까지를 전부 토지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토지가 52,600,000이 돼야죠.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52,600,000. 네. 그 네모 박스에 있는 취득세, 중개수수료를 전부 토지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예금은 그러면 260만 원 빼야 되겠네요. 그래,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네. 보통예금은 5천만 원이고 260만 원이 현금이네요. 대변에 260만 원. 네, 이게 맞죠? 네. 자, 다음은 2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기흥개발로부터 구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자, 토지를 구입하고 이런 지출이 발생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토지 금액 5천만 원. 22번과 똑같네요. 토지 금액 5천만 원. 선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4,50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아, 여기 계약금 5천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는 잔액만 4,500만 원 오늘은 줬다 이 말이네요. 중개수수료 80만 원.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액이 2만 원을 차감한 잔액 7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주면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거 보니까 이제 사업자가 아닌 모양이네요. 예. 사업자 같으면 사업소득인데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자, 그러면 법인이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면 2만 원은 예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하는 거 아시죠? 자, 일단 차변의 토지의 취득원가를 모두 포함해서 토지로 잡겠습니다. 자, 토지 금액 5천만 원, 거기다가 중개수수료 80만 원. 이렇게 해서 50,800,000이 되겠고요. 대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선급금으로 500만 원을 우리가 줬었고, 그리고 오늘 보통예금으로 4,500을 보통예금 한국은행 4,500만 원 줬고요. 그리고 2만 원은 또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예수금 2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7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금 78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예. 계약금도 있었고 원천징수한 것도 있었고 해서 조금 복잡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자, 다음은 24번을 보겠습니다. 자, 24번의 거래는 어떤 거래냐? 당사는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대개발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3억 원에 일괄적으로 취득하였고 대금은 어음으로 발행했습니다. 단 취득 당시의 건물의 공정가치는 1억 6천만 원, 토지의 공정가치는 8천만 원이었으며 건물과 토지의 취득 원가는 상대적 시장가치에 따라서 안분하며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분계를 한번 해봐라. 자, 포함해서 3억 원에 샀는데 이걸 토지, 건물 이렇게 자산으로 구분해서 잡겠다는 거예요. 네, 토지와 건물로. 그랬을 때 3억 원을 어떻게 안분해야 되느냐면은 시가로 안분하겠다. 그래서 건물 가격은 1억 6천, 토지 가격이 8천만 원이다. 이거 시가 기준으로. 네, 그러면은 24분의 16과 24분의 8로 이렇게 안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지만 계산하면 뭐 건물만 계산하면 토지가 자동 계산되겠네요. 그러면 건물을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건물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려면은 전체 취득한 금액 3억 원 곱하기 16 나누기 2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앞에 요 두 자리만 억 단위 두 자리만 사용한 거예요. 16과 08. 네, 16과 08을 더하면 24. 그래서 건물은 24분의 16 그리고 토지는 24분의 8로 안분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억 원 곱하기 16 나누기 24를 하니까 2억 원이 딱 떨어지네요. 2억 원. 네, 그래서 건물은 2억 원으로 취득원가를 잡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1억 원이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분 계산을 먼저 해놓고 분계를 이제 하면 되겠죠. 차변의 건물 2억 원이고요. 또 차변의 토지가 1억 원이고요. 자,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전자어음을 발행했죠. 만약에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개념과목이 뭐예요? 지급어음이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은 우리가 매입 채무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매입 채무가 아니에요. 어음을 발행했지만 개정과목을 지급어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지급금. 재고자산의 거래가 아닐 때는 매입채무나 매출채권 개정과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매출채권 하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매입채무 하면은 외상매입금 지급어. 이 네 개의 개정과목은 재고자산 거래 때만 쓰는 거예요. 재고자산 거래.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이나 제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하고 외상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제품 매출하고 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받으러. 원재료를 매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지급어음. 네, 재고자산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건물을 사고 어음을 발행했다. 미지급금. 또 우리가 사용하던 화물차를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다. 미수금. 외상으로 했다. 미수금. 네. 외상 매입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던 화물차를 처분하고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외상 매입금이라고 안 하잖아요. 미수금이라고 하죠. 또 어음을 받았다. 받으러음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미수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지만 지급어음이 아니고 그냥 미지급금 괄호 열고 현대개발 해가지고 3억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에 25번은 어떤 문제일까요? 제품 창고 건설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부지를 구입하면서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그 철거 비용은 부지의 구입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부지가 지금 토지입니다. 토지. 창고를 지으려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건물을 철거시켰다. 그건 뭐예요? 쓰려고 그 건물은 오히려 그 건물을 철거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회사가 이거 토지를 살 때 저 철거 비용까지 감안해서 토지를 샀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토지의 취득원가입니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1억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철거 비용으로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을 때 분기에는 차변의 토지가 1억 500만 원이 된다. 이거.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1억 원이고 현금이 5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지를 이용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토지를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거 전부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하듯이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철거시키는 비용 요거는 토지의 취득원가다 이겁니다. 근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창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원래 창고가 있는데 너무 낡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려고 철거를 했어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건물을 매각하는 걸로 회계 처리해요. 네. 건물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이 우리 회사 유형자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철거해 버렸죠.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취득금액으로 없애주고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주고 이런 분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하는 분계로 합니다. 또 이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건물도 그러듯이 자 사용하던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거 차량 운반구가 있다 이거예요. 차량 운반구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폐차시킨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어디 뭐 처분하기도 마땅치 않고 해가지고 폐차했어요. 그것도 처분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해요. 받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하려고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폐차시킬 차의 장부 금액을 전부 다 뭘로 처리하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장부 금액이 100원이 있다. 그러면 100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장부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그 100만 원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폐차 내지는 건물의 철거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유형자산 처분하는 분계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철거는 25번의 철거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토지 사면서 거기에 불필요한 건물이 있어서 철거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토지의 취득원가다. 다음은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번. 네, 26번. 네. 짐이 엄청 많으시네. 자, 26번 문제 보면은요.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요거 그거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군요. 어디서 그걸 본 것 같아서. 자,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당시의 기존 건물의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 건물은 1억 원에 취득했던 거고요. 철거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8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 비용으로 3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급하면서 건물을 처분했다는 분계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는데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와야죠. 8천만 원. 대변에는 건물 없어져야죠. 취득원가로. 자, 여기서 이제 건물 취득원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주면은 만약에 저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갔다면은 지금 2천만 원이 장부금액이잖아요. 2천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하는 건데 처분 손실이 늘어났어요. 철거 비용까지 처분 손실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300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대변의 현금이 300만 원.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장부에서 없어지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제로가 되고 현금은 감소하게 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이 2,300만 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27번입니다. 377페이지에 27번 문제 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에 27번.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주식회사 부산산업에 4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부산산업의 전기 2월 외상매입금 1,500만원과 상계하고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자, 거래관계에 있는 부산산업이라는 우리 회사의 거래처가 있는데 이 거래처에다가 우리 토지 장부금액이 2,300짜리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요즘 시세가 4천만 원이어 가지고 4천만 원에 매각했다 이 말입니다. 거래처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 부산산업에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 대금이 있어요. 외상 매입금이 있어 가지고 그거 상계하고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1,500 뺀 2,50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토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토지는. 자, 그러면 차변에 우선 들어온 것을 적어보면은 차변의 보통예금이 한국은행으로 2,500만 원 들어왔고요. 그리고 차변에서 부채가 감소하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가 차변에 있는 거죠. 거래처는 부산이고요. 1,500만 원의 부채가 감소합니다. 요게 차변이 되겠네요. 그럼 두 개 더하면 딱 4천이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토지는 2,300이죠. 자, 2,300만 원짜리 토지를 4천만 원에 처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1,70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700만 원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자, 2,300짜리 토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2,300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토지를 구입했을 때 2,300에 구입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세는 지금 4천이기 때문에 4천에 팔은 겁니다. 거래처가 토지를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세대로 팔은 거예요. 그게 4천. 근데 우리가 토지를 샀을 때는 2,300. 그 얘기입니다. 장부금액이, 토지 장부금액이 2,300이라는 얘기는 우리 토지의 장부금액은 재평가를 하지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2,300 원가 모형으로 결산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다음은 28번의 거래는 어떤 거래인지 보겠습니다. 28번. 전년도 말에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 850에 취득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8499000 이런 거를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서 폐차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문제 나왔습니다. 당해 폐차 대행업체로부터 고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해보아라. 자, 차량을 폐차한 것도 처분하는 식으로 분개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와서 없어져야 되죠. 8,499,000 그리고 대변은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으로 입력하죠. 차량 운반구의 취득금액은 850만 원.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요대로 이제 끝났다면은 1,000원만큼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인데 폐차 업체로부터 고철비로 10,0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10,000원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장부 금액이 1,000원인 그 차량을 처분하고서 10,000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돼요. 그러므로 9,000원만큼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 합계 850만 9천원이 되고 대변도 850만 9천원으로 대차 금액이 똑같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9번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이 발생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당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회계 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공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다라고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말이죠. 내용은 위에 두 줄 내용으로만 보면은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이자 비용인 거죠.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가지고 납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운영자금, 회사의 업무의 운영자금으로 차입했었던 그런 거라면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대로 차변의 이자 비용 250, 대변의 보통예금 250 해서 비용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산 감소하고 이런 거래인 거죠. 근데 이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은 지금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그 건설 자금으로 차입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다. 그래서 회계기준상 건설 자금에 투입하기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화 대상 요건이 충족되는 비용이다.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출되는 비용 중에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뭔가를 고쳤는데 공장이 기계를 수리했는데 이 수리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원가가 크게 절감되거나 하면은 그것은 수선비로 처리하지 말고 기계장치의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그게 자본적 지출이죠. 자, 여기에서 자본화 대상의 요건이 충족된 이자 비용이다 라는 것은 이 이자 비용은 자산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산으로 봐야 되는 이자 비용이다. 그럼 무슨 자산으로 보느냐? 아직 공장을 다 지은 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중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뭐로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우리가 자산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요 250만 원은 이자 비용이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무슨 토지를 창고를 건설한다든지 무슨 뭔가를 건설하면서
건설 자금으로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했고 그 차입금도 다 뭐예요? 나중에 차입금이 돈을 빌려 가지고 건설에 사용되는 뭐 시멘트도 구입하고 인건비도 지급하고 만약에 했다면 아니면 건설업체에 전부 다 공사를 위탁을 했다면 뭐 착수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들어가니까 전부 다 그것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에 대한 이자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런. 그래서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야 된다. 이렇게. 네. 네, 아마 한 시간 하루에 요 한 페이지로 2페이지 이렇게 한 장씩만 딱 하면은 뭐 우리 그 기간 내에 아마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77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37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